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직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제2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약 100페이지로 구성된 초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금방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포인트 24번 유치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나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지금 풀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까지 풀어봅니다. 자,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54페이지 하겠습니다. 이 오늘 강의가 좀 상당히 길어도 끝까지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집중 교재는 아주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는데 끝까지 강의를 꼭 들으셔서 이 교재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에 들어가기 전에 담보물권의 통유성도 아주 중요하죠. 이 통유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크게 두 가지인데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과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자, 담보물권은 앞에 채권을 담보하죠. 그럼 채권을 담보를 당하니까 수동이라 P 있어서 피담보채권 또는 피담보채무랍니다. 한편 아래의 채권은 담보가 없죠.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채권이랍니다. 그 위쪽에서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이 있으면 어떤 게 주된 권리죠? 돈 빌려야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나오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입니다. 엄마 자식 따지면 채권이 엄마 모권이고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자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백이 X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3억 채권으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 부정석이 있는데 을에게 이제 아까 왼쪽 그림에서 3억 채권도 있고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뭐 유치권도 똑같습니다. 근데 채권이 죽어요. 저당권도 혼자 남을 수 없죠. 담보물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도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이 갓난애기, 젖먹이 유아예요. 그럼 채권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새끼도 따라 죽어요. 이게 부정성입니다. 그럼 32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엄마가 시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데 죽었죠. 저당권 새끼도 따라 죽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소반성이 더 중요한데 아까 을에게 다시 3억 채권과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채권이 이전되면 종된 권리, 저당권도 이전됩니다. 근데 반대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모자 따졌죠? 채권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저당권 깐난애기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습니다. 아새끼만 나가다 턱이 걸려 죽어요. 그래서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권만 양도할 수 없죠. 이게 32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엄마랑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안 돼요. 양도하거나 또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양가로 3번 불가분성이 있는데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죠.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나눌 수 없으니까 전부에 다 미칩니다. 다음 물상대이성이 있습니다. 자, 물상대이성은 사유가 세 가지로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딱 세 가지가 정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매매 없죠. 임대차 없죠. 그래서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차임에는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물상대하려면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해도 돼요. 단 채무자,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 목적물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만약에 화재로 소실됩니다. 화재보험 늘었다면 건물 없어지고 화재보험금이라는 가치적 변동물이 나옵니다. 이 보험금이 가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백에 못 들어가게 꽉 압류를 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보험금에 물상대야 합니다. 이때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죠. 제3자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32의 정답이죠. 단 언제까지 하라고요? 설정자 갑에게 보험금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되고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물상대성이에요.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토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저 토지가 국가 공공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국가는 곧바로 수용한 게 아니죠. 갑에게 팔라 그래요. 갑이 팔았습니다. 이게 협의취득이에요. 그럼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협치? 매매. 그럼 아까 매매대금에 물상대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강제 수용하고 그때는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그 아랫줄에 밑줄에 있죠? 협의취득, 매매.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은 가로 열고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갑부동산에 전세권으로 있는데 1-2라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럼 병에게 누가 돈 빌린 거죠? 을이 돈 빌리고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한 게 1-1입니다. 근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존재하지 않은 전세권 자체를 이제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가치적 변형물이 생겨요. 그럼 저당권은 전세권을 실행할 수 없지만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여기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죠. 두 번째 줄의 밑줄, 이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 그 다음 밑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거기 물상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55페이지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320조가 있습니다. 1항 보세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 결련성 있는 채권이 변적이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가 점유죠.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적법 점유만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물상대성이었고, 다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어요. 대신 유치권은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요. 유치권에는 이렇게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다시 유치권에는 우물에 유물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8% 이상 맞습니다.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 다 있다면 거의 맞아요. 그럼 부종성 있나요? 왼쪽이 없으면 있다. 수반성 있나요? 있다. 불가분성? 있다. 근데 물상대성은 없다. 그럼 경매 신청권 있나요? 있습니다.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어요. 경매 신청권 있어요. 단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자세주택 창호를 공사합니다. 만약에 10세대 주택 창문을 공사해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한 세대만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요. 그래도 우리 판례는 다세대 주택 전체 10세대 전체에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 위반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한 개라 10세대 점유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에 대해서 채권 전부에 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유치권 성립 요건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그라미 1번 타인 물건, 타물건이어야 돼요. 자기 물건은 안 되는 거죠. 다음 물건 일부도 가능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이 중요하죠.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부정됩니다. 그 말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즉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다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습니다. 복 받으세요.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성물 매수 청구권. 다음 매매대금도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시멘트 돈 주고 사요.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요. 다 매매대금 유치권 X. 다음 마지막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하는 청구권 유치권 X입니다. 이걸 이렇게 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X. 보건복지부 매신입니다. 이어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 허용하면 변제기가 늘어나서 그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타인 물건이죠. 타인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돼요. 그럼 판가로 1번 타인은 채무자에 해하지 않고 제3자도 포함되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채무자,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유쾌속은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했습니다. 밑줄이 있죠.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었고 대신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된다고 아까 외웠던 겁니다. 아까 우물에 유물었다 외웠죠. 그 다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게.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채무자에게 물건이 가지 않았죠. 이때는 유치권 성립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걸 이유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겁니다. 유치권 X. 제3자가 해야 가능합니다. 다음 적법 점유해야 되죠. 자, 그럼 유치권은 점유가 하는 자고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라고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동차를 을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카센터에 차가 있죠.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자가 적법이라고 증명할까요? 아니면 유치권을 배척해서 물건을 찾아오려는 상대방 갑이 불법 점유라고 증명할까요? 유치가 점유고 유치권, 점유권은 적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적법이라고 증명한 게 아니라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그 불법 점유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유치권의 임의 규정으로서 폐지 특약 유효이기 때문에 그 특약 부존재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즉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인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합니다. 그럼 유치권 포기는 사전 사후 모두 포기할 수 있고 유치권 포기 특약 효력은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 즉 제3자, 그 이외의 자도 유치권 포기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조물을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하면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으로서 그럼 유익비 같은 비용 달라 못합니다.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폐지 특약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324조가 있어요. 1항 유치권자는 내 물건 아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 다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3항 유치권자가 전이한 규정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유치물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얘도 유치권자와 똑같은 지위라 얘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갑과 을이 주택 도급계약 맺어요. 그럼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보통은 도급인 갑소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서 주택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을이 주택을 점유하죠. 이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그래서 채무자 갑 승낙 없이도 을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갑 승낙 없이도 집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적법 점유죠. 적법 점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을은 자기 집 사는 거 아니죠. 갑에게 사용료는 줘야 돼요.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을 점유는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적법 점유예요. 그래도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해주는 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을은 내 집은 아니니까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콘솔 도급계약 맺어서 수급인 을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도급인 갑소유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10억일 때 을이 공사대금 채권 3억이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을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습니다. 그럼 을은 경락인 매수인에게 3억 채권 달라고 공사대금 채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채권은 아까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을의 채무자는 갑입니다.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경락인은 얼굴 본 적 없죠.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을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으며 경락인도
3억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경락인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병이 이럽니다. 실생활에서는 자, 건물 시가가 10억이죠. 을의 채권이 3억이죠. 그럼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병은 일부러 7억 이하로 이렇게 경매를 받아요. 그래서 5억 5천을 받았죠. 그럼 병은 원래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지만 을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그냥 내 돈으로 을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서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은 자기 돈으로 을을 3억 줄 계산하에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은 겁니다. 그럼 5억 5천을 받고 을 3억을 줬으니까 토탈 약 8억 5천의 상권이 된 겁니다.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짜 유치권이 많아요. 우리 법원은 이 가짜 유치권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기준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줄이면 경매 등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판시했냐면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진짜 성립할 수 있어요. 채권이 있다면 진짜로 성립합니다. 근데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는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없죠. 진짜도 대항 못하는데 가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를 막기 위해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경매 등기입니다. 또는 경매 신청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여기 없는 것 기준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저당권 등기 아니에요.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닙니다.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다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다 가짜를 막기 위한 판결입니다. 교재에서 동그라미 3번 유치권자는 경매 1차 매수인에 대해서 인도거절이 유치권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아래 밑줄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4번은 밑줄을 봐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죠. 그 아래 밑줄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유치권 성립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입니다. 5번 마찬가지로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증, 개축 등 공사 도구 받은 소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밑줄이 중요하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유치권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했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6번 파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 가로열고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그 다음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 또는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러죠. 자, 경매 1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밑줄만 읽어봐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 가로 열고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그 다음 밑줄이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다음 7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죠. 진행한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다 가능하죠. 맞았습니다.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물 포기, 배제,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도 특약 기록을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 이외의 자, 즉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 담보 제거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의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다음 권리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했죠. 권리금 유치권 X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거든요. 그거 빼면 돼요. 기억에 보증금 보여요? 니은의 권리금 보여요? 그럼 보금 빼면 기억 니은은 정답에서 빠져야 되죠. 그럼 1, 2, 3, 4, 5에서 1번의 기억 틀렸네요. 3번의 기억 틀렸네요. 4번의 니은 틀렸고 5번의 기억 니은 틀렸고 그러니까 보건 넘는 게 2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보건 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매시 내보세요. 한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고르라 했죠. 그럼 안 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시이죠. 기억의 권리금 보여요? 니은은 보증금 보여? 그거 빼면 그냥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보건 빼니까 답이 3번이에요. 어때요? 보건복지부 매시 외우니까 답이 막 일어섭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을 아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당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